1년에 2번만 손자를 만날 수 있는 67세 할머니.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석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노인네들 빨리 죽어야 500억 상속받는다. 며느리에게는 새 애인이 있었고 손자를 방치한 채 그와 동거하고 있었죠. 분노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욕심 많은 며느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의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67세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 지훈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7살 지훈이는 죽은 아들 민수를 꼭 닮았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민수와 똑같았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6개월 전 설날이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며느리 서연이가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자의 남편 박철호는 70세였다. 철호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었다. 회사는 잘 나갔다. 하지만 3년 전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민수는 31살이었다.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민수의 죽음 후 철호는 회사를 정리했다.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었다. 회사를 매각하고 부동산을 정리한 결과 손에 쥔 돈이 500억이 넘었다. 철호와 순자는 경기도의 큰 전원주택에서 살았다. 돈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손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며느리 연희는 34살이었다. 민수와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됐다. 연희는 서울에서 광고회사 팀장으로 일했다.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지훈이는 가사 도우미가 돌봤다. 연희는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시댁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싶었다. 순자는 연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연희야, 지훈이 보러 가도 될까? 아니요, 어머님. 요즘 지훈이가 감기 걸려서요. 다음에 봬요. 그럼 우리가 뭐 좀 사다 줄까? 지훈이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알아서 할게요. 연희의 대답은 항상 거절이었다. 순자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다. 며느리 비위를 거스르면 손자를 아예 못 볼까봐 두려웠다. 명절에만 연희는 지훈이를 데리고 시댁에 왔다. 설날과 추석. 1년에 딱 2번. 그것도 점심때 와서 밥만 먹고 갔다. 어머님,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일찍 가봐야겠어요. 그래도 하룻밤만 자고 가지. 안 돼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연희는 매번 같은 핑계를 댔다. 순자는 명절날만이라도 지훈이를 실컷 보려고 했다. 지훈이를 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싶었다. 하지만 연희는 3시간만 머물다 갔다. 순자는 연희가 얄미웠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호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글쎄, 모르겠어. 우리가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연희는 시댁이 싫었다. 솔직히 말하면 시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지훈이가 500억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희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었다. 연희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새로운 남자가 있었다. 이름은 최강민. 39살. 연희의 회사 동료였다. 강민은 이혼남이었다. 연희와 강민은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났지만 이제는 거의 동거 수준이었다. 강민은 연희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지훈이는 가사도우미 김순옥이 돌봤다. 순옥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연희는 순옥에게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고 지훈이를 맡겼다.
순옥은 아침에 와서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왔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다. 연희는 지훈이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연희는 퇴근 후 강민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밤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강민은 연희를 안으며 속삭였다. 연희야,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민은 연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키스했다. 연희도 강민에게 응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출근 준비를 했다. 강민도 함께 준비했다. 지훈이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연희는 지훈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순옥 씨, 지훈이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순옥이 대답했다. 연희는 강민과 함께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두 사람은 동료로 행동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손을 잡았다. 퇴근 후 두 사람은 다시 연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또 밤을 함께 보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됐다. 연희와 강민은 마치 부부처럼 지냈다. 한편 시댁의 순자는 손자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추석이 다가왔다. 순자는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희야, 이번 추석에는 와야 해. 지훈이 얼굴 좀 보자. 네, 어머님. 갈게요. 연희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추석 당일 연희는 지훈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 강민은 집에 남았다. 시댁에 도착한 연희는 시부모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연희 왔구나. 지훈아. 순자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다. 철호도 손자를 보며 웃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 안아줄까? 네.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안겼다. 순자와 철호는 행복했다. 6개월 만에 보는 손자였다. 연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강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고 싶어. 빨리 와.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조금만 기다려. 점심시간이 됐다. 순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다. 갈비찜, 나물, 송편. 연희는 별 관심 없이 먹었다. 연희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님. 식사 후 연희가 일어섰다. 어머님,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일찍 가봐야겠어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안 돼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순자는 아쉬워했지만 말릴 수 없었다. 그래도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에요. 정말 급해요. 연희는 단호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연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정원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여보, 나 지금 시댁이야. 귀찮은 놓친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얼어붙었다. 명절이 무슨 대수라고 오라가라. 진짜 짜증나. 나 매번 고사 지내는데도 안 죽네, 이 노인네들.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저 놓친네들 빨리 죽어야 내 아들이 재산 다 상속받고 당신이랑 떳떳하게 한 집에서 살 텐데. 어휴, 왜 저렇게 명줄이 길어. 연희의 말에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알았어, 여보. 나 지금 빨리 나갈게. 당신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또 만나자. 연희는 웃으며 통화를 끝냈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전현이 감히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그것도 새 남자가 있어? 순자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연희가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연희는 지훈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순자는 연희가 떠난 후 철호를 불렀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순자는 방금 들은 연희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다. 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전현이 감히 우리가 죽기를 바라? 그것뿐이 아니야. 새 남자가 있어. 우리 아들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훈이를 제대로 안 돌보는 것 같아. 가사도우미한테 맡긴다고 했잖아. 맞아. 전현이 지훈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야. 철호도 분노했다. 여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현한테 복수해야 해. 순자가 말했다. 복수?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전현이 새 남자랑 사는 증거. 그리고 지훈이를 방치하는 증거. 그럼 우리가 지훈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지훈이를 구해야 해. 철호가 동의했다. 다음 날 순자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연희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탐정은 보고서를 가져왔다. 사모님, 며느님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진 여기 있습니다. 사진에는 연희와 강민이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가사도우미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님은 아이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어요. 돈은 입금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 증거로 손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했다. 네, 가능합니다. 며느님이 재혼을 준비하고 있고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이 시작됐다. 연희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놀랐다. 뭐야 이게? 양육권 소송? 연희는 황급히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시댁에서 나한테 양육권 소송 걸었어. 뭐? 왜? 모르겠어. 갑자기. 연희는 당황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순자의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연희와 강민의 동거 사진, 지훈이 방치 증거. 재판장님, 며느님은 남편이 사망한 지 3년 만에 새 남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인 저희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입니다. 연희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재판장님, 의뢰인은 바쁜 직장인이라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뿐입니다.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연희가 지훈이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새 남자와 동거한다는 것. 재판부는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할머니인 원고에게 변경합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연희는 충격에 빠졌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연희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변호사가 말했다. 사모님,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키우게 될 겁니다. 연희는 좌절했다. 하지만 솔직히 지훈이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가면 상속도 할머니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 달 후 지훈이는 할머니 집으로 왔다.
순자와 철호는 지훈이를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훈이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자. 네 할머니. 지훈이는 밝게 웃었다. 사실 지훈이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다. 엄마는 항상 바빴고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해줬다. 순자는 지훈이를 잘 돌봤다. 매일 아침 직접 밥을 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줬다. 지훈이는 행복했다. 한편 연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순자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재판장님, 할머니가 충분한 재산이 있어 양육비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연희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다. 연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연희는 분노했다. 저 노인네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강민이 위로했다. 괜찮아, 연희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돈은 내가 벌면 돼. 그래. 그렇게 하자. 연희는 강민과 결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순자는 탐정을 통해 연희와 강민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이 호텔에 가는 사진, 함께 여행 가는 사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 순자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연희의 회사에 익명으로 보냈다. 연희의 상사들과 동료들 모두에게. 며칠 후 연희는 회사에서 불려갔다. 연희 씨, 이게 뭡니까? 인사팀장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연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회사 내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군요. 이건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연희 씨, 사직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연희는 할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강민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두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다. 연희는 집에서 강민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일단 다른 회사 알아봐야지. 하지만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두 사람은 취직이 어려워졌다. 어느 회사도 두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연희와 강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연희의 아파트는 전세였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지만 갱신할 돈이 없었다. 결국 연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강민과 함께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다. 연희는 절망했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이야. 강민도 우울했다. 연희야,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오빠 탓이 아니야. 다 저 노인네들 때문이야. 연희는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희와 강민의 관계도 틀어졌다. 돈 문제로 자주 싸웠다. 연희야,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 두 사람은 매일 싸웠다. 결국 강민이 집을 나갔다. 나 못 살겠어. 헤어지자. 뭐,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미안해, 연희야. 나도 살아야 해. 강민은 짐을 싸서 떠났다. 연희는 혼자 남았다. 원룸 월세도 못 내서 결국 쫓겨났다. 연희는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에서 혼자 생활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다. 한때 광고회사 팀장이었던 연희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 됐다. 연희는 매일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게 저 시어머니 때문이야. 한편 순자와 철호는 지훈이를 행복하게 키웠다. 지훈이는 좋은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랐다. 순자는 지훈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다행이야. 지훈이를 구했어. 그리고 저 못된 며느리한테 벌을 줬고 5년이 지났다. 지훈이는 12살이 됐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순자는 지훈이를 껴안았다. 한편 연희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다. 40살이 된 연희는 늙고 초라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버텼다. 강민과는 연락이 끊겼다. 연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욕심 때문이야.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지훈이를 방치했어. 그 결과가 이거야. 연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72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철호도 75살이지만 정정했다. 두 사람은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순자는 연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탐정을 통해 알아봤다. 사모님, 며느님은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 딱 거기까지구나. 순자는 만족스러워했다. 사모님 더 뭔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순자는 복수를 끝냈다. 연희를 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손자를 구했다. 순자는 행복했다. 연희는 매일 편의점에서 일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알바였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지훈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할머니가 잘 돌보고 있겠지. 나는 나쁜 엄마였어.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어느 추석날 연희는 시댁 근처까지 갔다. 멀리서 지훈이를 보고 싶었다. 시댁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다. 오후쯤 지훈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왔다. 할머니, 우리 놀이공원 가요. 그래, 우리 지훈이 가자. 세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다. 연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지훈이는 행복해 보였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나는 자격이 없어. 지훈이 엄마로서. 그날 밤 연희는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면, 지훈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면, 지금쯤 나도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희는 잠을 청했다. 다음 날도 편의점 알바를 해야 했다. 한편 순자는 지훈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다. 철호가 옆에 누웠다. 여보, 우리 잘했지? 순자가 물었다. 그럼 지훈이를 구했잖아. 그리고 저 못된 며느리한테 벌을 줬고. 맞아. 난 후회 안 해. 순자는 만족스러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67세 시어머니의 복수는 완벽했다. 며느리를 거지로 만들고 손자를 구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순자가 원했던 결말이었다. 연희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아들도.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 후회하며 살아간다. 욕심은 결국 파멸을 가져왔다. 연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10년이 지났다. 지훈이는 17살이 됐다.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할머니, 나 서울대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순자는 지훈이를 안았다. 지훈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가끔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리움보다는 담담함이 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진짜 부모 같았다. 한편 연희는 45살이 됐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며 편의점 알바를 했다.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건강도 나빠졌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왔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연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은 얼굴을 바라봤다.
45살이지만 60대처럼 보였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반백이 됐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연희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증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위암 말기였다.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 많이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최소 수천만 원은 들 겁니다. 연희는 절망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는가?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사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연희는 병원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연희는 지훈이가 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연희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순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연희예요. 순자는 침묵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많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훈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안 돼. 지훈이는 너 필요 없어. 우리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연희 씨, 당신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랐잖아. 지훈이를 방치했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지훈이는 당신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연희는 핸드폰을 쥐고 울었다. 한 달 후 연희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숨을 거뒀다. 발견된 건 사흘 후였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화장된 연희의 유골은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연희의 죽음 소식은 순자에게도 전해졌다. 순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그렇게 끝났구나. 철호가 물었다. 지훈이한테 말해줄 거야? 아니, 말하지 마. 지훈이가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그래, 그게 좋겠어. 두 사람은 지훈이에게 연희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지훈이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다. 몇 년 후 지훈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순자와 철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럽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지훈이는 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 순자와 철호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아졌지만 지훈이가 잘 돌봤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저를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훈이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훈이 정말 효자구나. 순자는 80세까지 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철호도 83세의 뒤를 따랐다. 지훈이는 두 분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훈이는 절을 올렸다. 연희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순자와 철호는 손자를 구하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 그리고 지훈이는 훌륭하게 자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었다.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었고 할머니는 손자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